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연설이라 쓰고 대선 공약 발표라고 읽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출사표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1만자 글자가 넘었다고 해요. 상당히 길었던 연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고 좀 인상적으로 남는 부분 좀 있으셨나요? 경제 부분, 이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쉽게 저로서도 이렇게 결점을 찾아내기 힘든 약간 두루뭉술한 말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역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도대체 이재명 옆에는 경제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드는 생각이 어떤 특정 교수님을 언급하면 진짜 최백은 교수가 썼나.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 측근 자문그룹 이렇게 분류됐던 분. 경제 부분으로 한정지어 본다라면 좀 되게 황당하다. 황당하셨어요. 마치 그때 최백은 교수가 했던 뭐 돈을 찍어서 뿌리자. 그렇게 되면 뭐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가난해져서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던데 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된다.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주 4일 근무. 네.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뭐 노동 유연성 확대 어쩌고저쩌고 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여러분 좀 냉정하게 제가 거칠게 말하면 AI 시대는 미국하고 중국에게 온 거지 우리한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벌써부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이건 좀 황당해요. 저는 AI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좀 냉정하게 좀 처진 거잖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좀 기분 좋은 가정을 해보자면 삼성하고 뭐 SK다, 뭐 LG다 이런 데가 AI에서 지금 늦었지만 뭐 치고 나가서 육박했어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조금 발돋움을 했어. 그럼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주 4.5일 4일로 갈 일인가요? 저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경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자기한테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전 이런 표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전형적인 마인드가 나온다 이거. 어떤 부분에서요? 저는 뭘 보면 항상 이분들은 뭐만 보면 이걸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금전적으로 좋게 말하면 나눠갈 아니면 금전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게 부안공항 일에서도 저는 전북도지사인가요? 전남도지사인가요? 400억을 들여서 뭐 기념관을 만들겠다. 이번에 그 참사 관련해서 강기정 씨도 걸핏하면 뭐 만들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하냐면 전 좀 그것도 기함을 했었는데 모두 다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아요.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 불법 개헌 명령 거부권 명시하고 불법 개헌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및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저는 이것도 공로자 포상하고 개헌 거부자 뭐 훈장 주고 하면은 또 민주당 사람들이 또 다 가져가겠죠. 이런 것에서도 이렇게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AI가 앞서가고 있는데 벌써 이것을 가져가겠다.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AI가 도입되고 한다라면 한 번쯤은 역발상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그 부분은 맞거든요. 전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저 역시도 아주 조금 뭐 경제에 대해서 안다라면 아는 입장에서 보면 AI라는 어떤 그리고 신기술, 기술 혁신의 계기들도 하나하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계기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무작정 미리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축소되어지는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건 누구도 사실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 이제 이 신기술과 관련된 기술 혁신과 관련된 뭐 서적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읽어보고 뭐 접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예측을 어긋나는 거거든요. 과거 우리 흔히 말하는 기존의 골뚝산업이다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것들이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이 조금은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만큼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일자리 안 만들고 어떤 기업이 창출해낸 부를 어떻게 끌어와서 그냥 나누고, 뭐 기본소득으로 나누고 이런 발상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혁신조차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발상을 조금 더 해야 한다. 보셨던 거고요. 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IT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기술 혁신의 특성상 예측 가능한 경로로 가는 건 절대 없다. 미리 지금으로부터 정해놓고 뭐 5개, 10개 정해놓고 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된다. 이 20개 중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창발성 뭐 이런 것들. 경제 관련해서 쭉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키워드를 제시를 했고요. 정치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국민 소환제. 국민 소환제는 이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이제 파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걸 도입해야 된다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띄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봤는데 이 언더 73으로 불리는 친한계 네. 일부 젊은 분들이 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국민 소환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여야 한다. 이렇게도 방금 입장을 내기도 했던데 이 국민 소환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뭐 최광욱이다, 윤미향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뭐 국민 소환을 떠나서 어떤 잡범들이나 저지르는 여러 가지 파렴치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옹호하고 이른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역공해내고 예.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국민 소환제를 운운하고 하는 거 보면 이재명은 그런 일관성은 있다. 이재명에게서 보이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말도 뒤집는 일관성만큼은 확실하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예. 그렇죠. 이재명은 도대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뭐 일주일 전에 만났던 이재명과 한 달 전에 만났던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은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좀 의아스럽죠. 오늘 기본소득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헷갈려요. 원점 네. 재검토식으로 불과 며칠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매일 모순되는 일관성은 있다. 네, 그리고 좀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뻔뻔함 이런 건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이 부분도 회 기사님이 비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선거법 2심 선고 다음 달 나올 것 같잖아요. 예. 최근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서 또 논란이 됐어요. 예. 이거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당,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알고 그냥 있습니다. 사법부에 좀 맡기지 예.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 측은 어쨌든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이거 뭐 고의 지원 전략 전혀 아니다. 의도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한테 문제되는 건 뭐냐면 예.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떤 피고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한데 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니까 웃기다는 메신저가 거죠. 네. 이재명이 계속 허위사실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고소고발하겠다. 실제로 했고 걸핏하면 그거와 연관돼서 고소고발하는 사람이고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를 고소고발했더라고요. 네. 허위사실 유포라고. 네. 그랬던 사람이 또 이와 같은 식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는 건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문재인 뭐 오늘 뭐 한겨레 인터뷰도 나왔지만 제발 좀 본인의 발언들 과거의 행태들을 염두에 두면서 발언을 해야 된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 대표 경선 자금과 뇌물 받은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지난주였죠. 네네. 징역 5년형 중형이 이번에도 선고가 됐는데 김 전 부원장이 재판정에서 선고 직후에 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판사님 10달 동안 뭐 하신 거냐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이런 예.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이 결과가 이 대표에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관련자들 뭐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선고가 계속 이제 줄줄이 이어질 거잖아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지만 이재명 씨가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그 돌아가신 고인과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언급할 때도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본인의 측근. 예. 유동규 그리고 돌아가신 분 사람 김문기. 네, 김문기 이런 사람은 측근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의 측근이 징역 5년을 받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김용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누구입니까? 이렇게 경제사범으로 꽤 중형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연대에 있었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계사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경제사범들 그리고 뭐 재판들에 저도 뭐 이러저러저러 해서 의견 써주고 뭐 증인으로도 참석하고 하는데 경제사범 징역 5년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그렇죠. 중형이에요? 네. 네. 여러분 한번 제가 가끔 이제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경제사범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중에 5년 산 사람 있냐 뭐 7년 산 사람 있냐 많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사범에 대해서 관대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없어요. 별로. 상당한 중형이고 정말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네. 요즘 뜸한데 제보자 X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제보자 X라는 사람 경제사범으로 전과 3범인가 4범인가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또 두드러 맞고 또 두드러 맞고 또 두드러 맞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만큼 그 제보자 X라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인격적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맨날 뭐 어딥니까 뉴스타파다 MBC다가 마치 의인인 마냥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김용 이런 사람들이 경제사범으로서 징역 5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아주 극악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그러면 김용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전혀 별개의 것이냐. 과연 김용은 이재명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했냐. 돈을 받고 그렇게 그 볼 수 돈을 지금 있느냐. 줬다는 사람은 나는 정치자금으로 알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자금으로. 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냐. 뭐 어떻게 보면 이걸 해석할 가치도 없긴 합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1, 2억이 오고 가고 하면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네. 야 차차차차차차 모르게 1,000만 원을 이렇게 했다. 모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적은 돈도 아닐 텐데. 네.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면 제가 나중에 어떤 우리나라 횡령의 어떤 방법과 그런 것들 한번 재미나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9억의 돈이 오고 가는데 8억 4천만 원 정도네요. 네, 8억 4천. 걸린 게 8억 4천이면은 실제 걸리지 않은 돈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주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야 김경률도 대장동으로 자금의 흐름만 파악하면 뭐 어쩌고 하고 한다더니 지금 누가 다쳤냐 이런 말 하는데 실제로 제가 몇몇 그 단서들을 보고 뭐도 보고 합법적으로 유출된 자료들을 보고 하면은 네. 다 이게 현금으로 돌아버리거든요. 현금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 못 찾아요. 못 네. 쫓아가요. 걸린 게 8억 4천이라면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냐는 거죠. 여러분 대장동 하지만 2조 원 정도 이익이 난 겁니다. 당부상 이익은 1조인데 실제로 일당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은 2조가량 돼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1조, 2조에 관한 돈은 그 현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이제 뭐 영구 미제화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사건들 몇 가지가 뭐 민주당 측근분이 말해주는 건데 민주당 내 인사가 그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그게 열려버렸다. 네. 근데 그 안에 돈이 있었다. 네. 이거 실화입니다. 그렇군요. 참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그렇죠. 네. 한 가지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고 하네요. 네. 한겨레였는데요. 예. 먼저 이 타이밍에 이 단독 인터뷰를 길게 진행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 인터뷰에 따른 배경, 시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겨레가 인터뷰를 제안했기 때문 아닐까. 인터뷰 주체 한겨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식견, 문제의식을 듣고 싶어하는 언론, 나아가서 국민들이 있었을까. 이것에 좀 회의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특이하게 대임 시절에는 마땅히 밝혔어야 됐을 여러 가지 의견들,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되게 유보하고 어떻게 보면 뒤에 안 보이고 숨기고 이랬었다가 사실 되게 활발하게 하신 편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퇴임 이후에요? 네. 뭐 좀 냉정하게 말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SNS에 내비쳤던 어떤 정치적 식견이라는 것도 특히 지금과 같은 정치적 난관에서 참고할 만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도 아니어서 어떤 언론의 요청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전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인터뷰 일자는 2월 2일로 기억을 하는데 경향신문이 조국 전 대표 인터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수감 중인. 네. 그것에 좀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속에서 한겨레가 야 그럼 우리는 한번 문재인을 해보자. 더 크게. 누구도 생각하기 힘들지만 사실 저는 조국 전 대표 인터뷰도 되게 뜨악했거든요. 아니 잡범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국면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게 저로서는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는 한 펀치 맞았다. 우리가 경쟁사인 경향신문에 한 펀치 맞았다. 우리는 한번 한겨레로서는 문재인을 접촉해보자. 우리도 질 수 없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인터뷰를 꺼려하진 않았을 것 같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은 이미 진즉에 이제 상실해버린 상황에서 전 별로 어렵지 않게 했을 거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왜 한겨레 왜 지금이냐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야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 문득 떠올랐냐면 윤석열과 문재인의 공통점.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간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하면은 지지율은 급전직한다. 떨어진다.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까웠었거든요. 뭐 회의에만 가면 뭐 청와대 소식을 매일 들었었으니까 그때는 정작 본인이 입장을 표명해야 됐을
때는 함구하고 말 안 하고 네. 비켜서고 했던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어떤 한 40% 지지율의 비결이 아니었었나. 이게 유지됐었죠. 네. 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문재인이 꼭 얘기했어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국가 원수로서 말해야 될 때 다 비켜섰거든요. 그리고 임기를 마치자 지난 총선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추모 행사 때도 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아주 날선 발언들을 했거든요. 근데 예.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뭐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들을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퇴임 이후에 네. 또.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비호감도. 아하.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총선 때 PK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곳은 모두 다 떨어졌지 지원 않습니까? 민주당이. 유세했었죠. 예. 예. 주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SNS 등에서. 예. 예.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상 국정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잖아요. 땐 예. 이후에. 예. 그 이후로 지금 19% 20%를 오가던 지지율이 뭐 40% 심지어는 뭐 5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윤석열 둘 모두의 어떤 정치적 역량의 심각한 어떤 뭐 모자람 이런 것의 반증 아닌가. 가장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혔던 게 이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던 것 두고두고 후회한다. 윤 대통령의 탄생에 단초가 된 것이니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진짜 이발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논평의 수준이잖아요. 윤석열 현 대통령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등에 올리기 위해서 정권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어느 날인가는 모 인사가 연락이 왔어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니까 빨리 뭐를 제출해달라고 했냐면 중앙지검장 인선 때 뭐 추천서 같은 거 이거를 제출해달라. 추천서요? 네, 안 된다. 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데 그리고 이게 참여연대 이름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 난 쪽팔려서 그런 거 안 한다. 네. 이렇게 했더니 네 개인 이름으로 넣어라. 일종의 비밀인데 그래서 참여연대 안건으로는 올리지 못하고 안 하고 저도 쪽팔리니까 여하튼 개인 이름으로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도 나고 자기들이 다 공작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박수 치고 이렇게 자기 부대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 현 야당 민주당의 찬사 이런 것들 나 부끄러울 정도로 찬사 일색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검찰개혁을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특히 첫 번째 인터뷰 1번. 전체가 다 그거잖아요. 한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7, 8천자 된다 하면은 제가 번역을 하면 다 검찰개혁 이 네 글자로 도배를 하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후보자 4명 중에 유일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지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발탁한 거다라는 설명도 직접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댁에 갔을 때 아크로비스타를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일관되게 찬성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건데 망상이죠. 망상. 저는 두 망상가들 망상 매체와 망상인의 대화다 이건. 지금 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검찰로부터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앴어야 되는데 난 못했다. 그리고 나 이후에 차기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난맥상을 끄집어낸 당사자들이 지금 누구냐면 소위 공수처 만들었다.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서 국가 권력을 형해화시켜버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어쩌다가 이 극우 집단들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와 같은 국가기관을 믿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검찰은 그럼 국가기관 아닌가요? 검찰에 대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인신공격에 대고 5년 내내 괴롭혀왔던 사람이 문재인과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검찰에 피의자로 가는 경험 없잖아요. 저 없거든요. 아직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마치 뭐 검찰로 말미암아서 뭐 어떻게 되고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아니 그거 4년 전 5년 전에 했다는 레파토리 그대로인데 아직도 레파토리 하나도 안 바뀌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참 계속 마음에 남나 봐요. 아니 근데 전 마음에 남다기보다는 모자라다 사람이 좀. 아니 정말 좀 이게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주체였었고 핵심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뭔가 업데이트되고 뭔가 국가 권력이 어떻게 되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반향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여전히 지금도 이발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검찰 기소권은 완전히 없애야 되고 뭐 그따구 소리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런 사람이 국가 대통령이었나. 그 연결선상에서 조국 전 대표 얘기도 꺼냈는데요. 여러 차례 뭐 조 전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문 전 대통령이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뭐 내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게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거에 대해서 한없이 미안하다. 결국에 이 또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 때문에 벌어진 연쇄적인 일이다라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라든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이게 여러분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2020년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하나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면 그게 과연 연두 기자회견에서 할 소리냐.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밝혀야 될 정치적, 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기껏 했던 얘기가 조국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국가 원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조국 수석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른바 사모펀드다. 예.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는 다 무죄가 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말이죠.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 그래픽으로도 나오지만 여러분 뭐 저도 실제로 뭐 여러분 많은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뭐 제가 수치화 해본다라면 6개 혐의에 대해서 뭐 3개 유죄, 3개 무죄 혹은 뭐 2개 유죄, 4개 무죄 이런 건데 여러분 그 무죄라는 것도요. 예를 들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건데 우리 PD님 기자님 김경률이 있으면 1심은 3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3명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죄. 사전정보 유출 뭐 이런 거로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2심은 그걸 유죄로 판단 안 했어요. 근데 이 유죄 판단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옆방에서 이야기 듣고 나온 옆방에 있는 정경심을 만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달했기 때문에 한 단계 거쳤기 때문에 무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존중하는데 이게 과연 떳떳하게 나는 무죄다 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아들이 50억을 수뢰했다고 해서 곽상도 네, 곽상도 의원직도 박탈되고 구속되고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조범동에도 있었거든요. 똑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네. 50억 상당의 상장 주식을 받았어요. 누가? 조범동이. 예.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허. 네. 제가 한 번쯤은 한동훈 대표랑 왜 그게 기소가 힘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제가 물은 거 이 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꾸 뭐 문재인이다 민주당이다 조국이다는 우리더러 검찰더러 가혹하게 수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물렁물렁하게 수사했다. 그걸 비판하면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사실 여러분 윤미향도 제가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기소를 예를 들어서 20건을 할 수 있었다라면 이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20개 중에서 가장 확실한 법정에 가서 판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5-6건만 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도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애매한 거 다 쳐내고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지금 다 논파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도 계셔요. 몇 분들. 야 김경률은 왜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무죄 나오는데 와 사과 안 해? 사과 안 하냐? 지금도 아주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전직 대통령이 했다라는 게 전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소양, 뭐 인문적인 소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인지 도대체 주변에 누가 있는 건지 매번 책 본다고 글을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쓰는데 도대체 뭘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의문이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회 계사님이 아주 직격을 계속 해주셨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내용들 정말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통합과 화합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정치적인 반대자들, 성향이 다른 민주당 내 세력들에 대해서 온갖 해악질을 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양념질. 온갖 그와 같은 폐악질들을 양념이라고 불렀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켰던 사람이 쭉 보면 저는 이번 한겨레 인터뷰 정말 제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면 정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12월 3일이 아닌 2025년 2월 10일에서는 어떤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지. 오늘이 2024년 12월 3일이라면 한겨레와 문재인이 콩짝콩짝 박자를 맞춰가면서 뭐 윤석열을 비난하고 네. 그리고 약간 극우 성향의 이런 사람들 비난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이다라면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겨레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정말 좀 뭐랄까요, 시기에 뒤떨어져 있다. 뒤떨어져 있다. 지금 12월 3일을 가지고 2025년 2월 10일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둘이 이발소에서 만난 망상인과 망상 언론이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이제 당 안팎의 친명계 비명계가 상당히 격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있었어요. 예.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비명계의 주자란 주자는 정말 모두까기 시선하셨어요. 저도 그러셨더라고요. 보면서 워딩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 좀 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선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지금은 그냥 착한 2등이 되려고 하라라고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는 이재명이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은 배은망덕하다 얘기를 했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에게는 이미 본인의 역량을 넘어선 자리에 계셨다. 책을 많이 읽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일련의 워딩들과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모두까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정치가 굉장히 동물화됐다, 그리고 험악해졌다, 이렇게 말할 땐 되게 여당 대 야당,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당 내 야당 내 이 정도까지는 말이 많이 오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든가 단발적이라든가. 그런데 4명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이게 공식 인터뷰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공식 인터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 이건 유시민이 뭔가 다른 꿈을 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제가요, 어떤 자료를 하나 찾아냈었냐면 2007년, 2008년경에 노무현 정부 말기 차기 대선 시점에 정청래 의원이 유독 이제 유시민 당시 장관에게 이제 후보였더라고요. 대권 후보에게 날을 세우던데, 그때조차 유시민은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상당히 날선불안에 대해서도. 오. 네.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난 2012년도인가 이제 정청래는 어디서나 막말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던데, 유시민이 이렇게 당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까기 한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네. 저는 이제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이거 이재명 이후 친명 진영의 대안으로 본인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뭐 만일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나 뭐에 의해서 지금의 입지가 그렇죠. 무너지게 되면 그 상황조차도 가정이고, 또 하나의 또 가정을 더해서 이재명이 차기 대선 후보를 낙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면 누구를 할 거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보이지 않죠. 네. 떠오르는 게 정청래, 추미애 한다라면 국민 여러분 모두 다 갸우뚱을 넘어서 상당히 의아해하실 텐데,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게 있고, 아하. 기왕이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이제 되게 웃었던 게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배은망덕이란 표현, 이재명에 붙어서 지사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차만 보면 김동연 씨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고마워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네. 그게 결과적으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이제 선거 결과가 오간 건데, 이재명 후보도 김동연 당시 후보의 지지선을 끌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 배은망덕이다 이런 표현을 쓸 사람 불이 갈라섰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닌가. 그리고 김동연이 경기지사 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선을 통해서 된 거고. 그렇죠. 뭐 누가 내리 꽂아서 뭐 누구 추천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요. 저도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저도 그날 이제 봉화마을을 갔었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유시민이 거의 뭐라고 하죠? 그 상주의 맨 첫 자리에 서 있었던 거 보고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유시민 왜 또 저기 맨 앞에 상주 중에 맨 최 근접 자리에 있냐? 내 대선 때 할 꽂았던 애가 지금 저러고 있냐? 정확히 무슨 말을 했냐면, 유시민이 나는 친노 후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유시민이 어떤 말도 했냐면, 이명박으로 정권 교체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지는 민주당 정부 열린우리당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나는 친노 후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배은망덕 운운하는 게 웃기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뭐 다른 직업 알아봐라.
유시민에게 따라와 붙는 게 지금 뭐냐면 정치인 아닌 척 작가인 척이잖아요. 그런 의심들이 있었죠. 유시민이 어떤 일들을 해온 사람이냐면 VIK 사모펀드 사건 때 적극적으로 이 모집인 그 해당 범죄자의 행사에 많이 가서 뛰었었거든요. 실제로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시민이 검찰에 뭐 이와 같은 뭐 한동훈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받다 뭐 했다 톡톡 치고 했던 이유가 다 그거였었거든요. 행사에 실제로 갔었습니다. 유시민의 그 워딩, 자기는 난 정치인 아닙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아니 그 말을 왜 하고 다니냐고요. 그러면서 왜 정치적 발언을 왜 하고 다니냐고. 정치인이 아니면 누구 제3자로부터 여러분 돈 받아도 됩니다. 기자님이 저한테 뭐 100만 원을 준다, 뭐 1000만 원을 준다, 막말로 1억을 준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이 그런 말을 했죠. 똑똑한 척하는 유시민이 왜 자꾸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냐. 혹시 저 알리바이 아니야? 정치인이면 처벌되는데 정치인이 아니면 처벌 안 받는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하. 그랬던 사람이 다른 직업 알아보라. 웃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게 저격해서 놀랐어요. 네.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그래도 민주당. 그리고 참 놀랍다. 자기도 지도자 행세 많이 했잖아요. 김종국한테 지도자 행세 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이 국민참여당이라는 곳 갔었고 이분 정의당에도 갔었잖아요. 유시민.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야기 나온 김에 정의당에서 지금의 진보당 계열이죠. 지금의 진보당 계열이 상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었는데 그 선거 부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 결과 아시죠, 여러분? 국참 계열이 더 심했다는 거. 네. 국민참여? 네, 국민참여당 계열. 국민참여당 계열이 누구냐면 유시민 계열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진보당 계열, 골수 주사파 계열들이 5년, 6년, 7년 전에 만나면 꼭 그 이야기예요. 야, 우리보다 선거 부정을 더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야? 유시민 계열이야. 네, 제가 이건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검색을 해보십시오. 김인성 국민참여당 부정경선 뭐 이렇게 해보시면 나옵니다.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은 뭐 이제 만약에 대선 전국이 펼쳐지고 하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서 남은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친윤 의원들이 연이어서 윤 대통령 만나고 있고요. 오늘도 뭐 친윤들 추경호, 김기현,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번에도 기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계엄은 헌법과 절차 내에서 이뤄졌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들도 역시나 오늘은 개인적 차원의 접견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비슷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국민의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시간, 장소가 부족합니까? 지금 재판정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굳이 면회를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어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서라도 여의도의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 지금 면회 가신 분들이 다 3선, 4선, 5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정말 계속 이렇게 아스팔트에 끌려가고 말 것인지 그분들의 어떤 집회들 뭐 대구에서 열렸다는 집회, 부산에서 열렸다는 집회 그 의견들 가치 판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지만 그것들에 점점 끌려가고 그 목소리에 여의도 국민의힘은 묻혀버릴 것인지 거기에 끌려갈 것인지 그게 과연 조기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건지 안타깝다. 제발 좀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비춰줬으면 한다. 정치인 추경호, 뭐 정치인 뭐 권성동, 정치인 이철규, 정치인 박성민 이런 사람들의 면모를 보고 싶다. 제가 말은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긴 한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죠. 지금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부산, 대구 이런 광장의 힘에 기대어서 넘어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역량 없는 의원들 조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를 계속 문제 삼고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조기 대선 준비를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본인들한테 딜레마겠죠. 이게 딜레마인가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기 대선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다 물밑에서 얘기 많이 해요. 그쵸?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가끔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제정신이실 때도 있는데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탄핵이 인용되어도 기각되어도 문제다. 이때의 발언에 이제 제가 좀 무게를 싣고 싶은 것은 탄핵이 기각되면 문제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홍준표 시장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싶을 텐데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다 그거죠. 탄핵이 기각되면 그게 더 걱정이다. 정말 정치가 대혼란 그 자체.
두 쪽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반목하고 있지만. 네네. 이 시점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와 같은 행보들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애써 회피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아예 그와 같은 힘이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뭐 국민들의 22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라면 너무나 가혹하다. 네.